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엑스딥 세미나 진행을 맡은 이현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엑스딥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분들이 오셨을 텐데, 일단 뒤쪽에 들리시나요? 네, 그러는 거 같네요. 네, 이제 엑스딥에 관련된 브랜드 이야기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뭐 당연히 뭐 스쿠버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로 엑스딥 소개를 위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혹시나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여기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미나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 스포엑스에는 처음으로 엑스딥 크루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번 스포엑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0개의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빙 장비 수입사인 다이브 자이언트를 기반으로 이제 엑스딥이랑 오션웨이, 그다음에 다이빙 랜턴 전문 브랜드인 다이브 타임, 이렇게 다이빙 기어 관련된 업체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이빙 센터, 서울과 그다음에 경기, 그리고 제주에서 있는 다이브 루덴스, 마포 다이브, 만타크루가 이제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단체로서는 이제 PTRD, 그리고 용인에 있는 최대 수심을 갖고 있는 딥스테이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강사 모임 같은 건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부스에서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데, 어쨌든 잠수기체 연구소까지 해서 이런 업체들이 이번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부스들은 다 저희 엑스딥 부스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또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작에 앞서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모르긴 하는데 찾다 보니까 나온 폰이라는 자동차입니다. 현대에서 나온 뭐 최초의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런 자동차도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좀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제네시스라는 자동차도 다 아시죠? 이런 내용들. 또는 해외 브랜드를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최초의 자동차라고 하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이게 벤츠에서 만든 거래요. 벤츠 창립자가 처음으로 뭐 저런 이름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또 엄청 비싼 차들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동차들의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내연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젤이나 가솔린 같은 기름의 형태로 화력을 통해서 이제 엔진을 발동해서 움직이는 형태인데, 요새는 좀 다른 형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거 뭔지 아시죠? 무슨 브랜드죠? 네, 테슬라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테슬라가 나타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자동차 시장에서 아예 새로운 자리로 이제 발돋움을 해서 진행을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최초의 자동차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고가의 자동차들의 방식은 다 똑같았습니다. 기름을 넣어서 엔진을 돌려서 가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다만 뭐 좀 더 고급스러워지고 형태가 달라지고 뭐 용도가 달라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똑같은 형태의 발전만 이루어져 있다가, 이 테슬라의 등장으로 전기차 시장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주자로 나타나고, 자동차 방식에서도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제시한 어떤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앞으로 할 엑스딥이라는 브랜드도 이것과 당연히 유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좀 이런 비슷한 느낌의 어떻게 보면 장비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얘를 좀 더 쉽게 들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소개를 그냥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름은 이현채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다이브 자이언트와 엑스딥에서 장비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이브러리한 다이빙 샵을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뭐 전업 강사이기 때문에 뭐 스쿠버 교육이나 뭐 기타 등등을 뭐 이것저것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엑스딥에 대한 브랜드 설명을 위해서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지금부터 내용들은 사실 다이버이신 분들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긴 할 텐데, 뭐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레크레이션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많이 전파가 되어 있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레크레이션과 테크니컬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천장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유명한, 어떻게 보면 제한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수심도 있을 수 있고, 뭐 NDL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적인 구별을 보면, 뭐 레크레이션은 무감압 환기 시간 이내에서 뭐 보통 있어야 한다거나, 수심이 좀 제한이 있다거나, 또는 내가 사용하는 기체 또는 훈련의 방식, 그다음에 뭐 천장이 있고 없고 이런 좀 보수적인 환경에 비하면, 테크니컬 다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NDL을 넘어서고 수심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기체도 다양한 걸 쓰지만 단일 기체를 쓰지 않고 여러 기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훈련도 필요하고 뭐 기타 등등의 좀 복잡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다이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굳이. 예를 들면 레크레이션 다이빙은 뭐 누구나 좀 할 수 있는데, 테크니컬 다이빙은 누구나 바로 하기는 좀 어렵다 라는 기준을 나눠 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학교 앞에서는 제한 속도가 30km입니다. 이걸 넘으면 안 된다고 저희 도로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뭔지 아세요? 요 50이 무슨 표시일까요? 네, 이건 또 반대로 최저속도입니다. 이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오히려 50km보다 낮으면 또 다시 안 돼요. 즉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렇게 기준이 정해진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기본적인 목적. 네, 안전입니다. 안전. 학교 앞에서는 30km보다 만약에 높았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뒀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오히려 속도가 낮은 게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속도와 최고속도를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또는 다들 안전벨트 잘 하시나요? 네, 잘 해야죠. 근데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 건데, 전자석 안전띠 의무화가 2018년도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오래됐어요. 저희한테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좀 다가와 있진 않지만, 근데 그 전에는 고속도로랑 뭐 이런 도로에서만 의무화였고, 앞좌석만 할 수 있었어요. 해야 됐었어요. 그 전에는 고속도로에서만 했었대요. 예를 들면 이것도 기준이 바뀌어갔는데, 이것 또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이것도 또 결국엔 안전이었습니다. 안전이다 보니까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좀 더 넓어진 거죠. 안전을 위해서. 제가 제주도에 사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1100도로나 516, 네. 네. 이런 데는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체인을 안 꽂으면 못 가요. 근데 또 체인을 꽂으면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도로에 눈이 있는데 아예 못 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가고 싶으면 체인을 차서야지만 갈 수 있다. 체인이 없으면 못 간다. 이런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결국엔 안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의 목적은 안전인데, 그 안전을 행하는 방식은 좀 달랐어요. 단순히 보수도를 높입니다. 즉 예를 들면 학교 앞에서 원래 50km였다면 그걸 30km로 좀 더 줄입니다.
또는 안전벨트가 앞좌석만 의무였다면 뒷좌석까지 의무화를 시키고, 고속도로가 의무였다면 이제 전체 좌석 이렇게 보수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또는 환경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이렇고,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고, 또는 눈길이 있는 곳에서는 저렇고, 눈길이 없는 곳에서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눠졌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테크니컬의 기준을 보면 결국엔 얘도 보수도를 높여서 수심이 이거보다 깊지 않으면 어찌됐든 안전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심을 정했고, 또 환경적으로 천장이 없는 곳에 들어가야 어떤 문제가 생겨도 더 문제가 덜 생기게끔 하는 그런 기준이 생긴 거죠. 그럼 반대로 그걸 넘는 곳이라면 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기준이 됐겠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저희도 테크니컬과 레크리에이션을 나누는 것 또한 이런 식의 안전에 대한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들 다이빙을 해보셨겠지만 호흡기가 없으면 다이빙을 할 수 있나요? 호흡기, BCD, 마스크, 오리발, 기타 등등 저희가 하는 활동은 사실 장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없으면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반대로 저희 활동을 위해서 장비들은 다 목적성이 물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쓰시는 장비들이 다. 또 그런 걸로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면 옛날에는 편지를 보내려면 이런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서 갖다 줘라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메일 뿐만이 아니고 전화가 됐든 메시지가 됐든 기타 등등 되게 편하게 바뀌었죠. 발전에 대한 방식이. 근데 얘네 둘의 목적은 똑같았어요.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누구한테나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는 거였죠. 또 비슷한 예로 이런 거 아시죠? 봉화대 같은 거. 그래서 연기를 뿜어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 우리의 의견을 알려주는 거.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전화만 하면 되죠. 근데 얘네들도 결국엔 이걸 만든 이유도 결국엔 뭔가 의사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목적을 기준으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다양하게 이런 걸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핸드폰과 같은 편리성이 되게 뛰어난 장비까지 어떻게 보면 오게 된 거죠. 또 비슷한 예로 이런 것도 있겠죠. 배 같은 경우도 옛날에 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했지만 그 발견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침몰됐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위험했겠죠. 근데 요새 있는 이런 배들은 침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편의성이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육상 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어떻게 보면 그런 크루즈 같은 배도 있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저희 장비도 비슷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뭘까요? 뭔 것 같아요? BCD입니다. BCD. BCD는 보통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부력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만약에 부력이 세면 들어가지 못해서 일단 웨이트를 쳤어요. 근데 수면에서 부력을 유지를 못하면 나는 계속 가라앉으니까 어떤 공간에 공기를 넣어서 일단 부력을 확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공기를 빼서 다이빙을 하게끔 하는 목적으로 이런 BCD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BCD도 목적은 똑같아요. 그쵸? 근데 당연히 형태가 바뀌었고 강도가 바뀌었고 방식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속에서 활동해야 하는 그 방식에 대한 기준은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있는 게 아시겠지만 아쿠아롱이라는 브랜드에서 최초로 만든 호흡기라는 겁니다. 호흡기.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걸 토대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호흡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은 물속에서 숨 쉬는 거, 그게 끝입니다. 마스크도 그렇고요. 저도 이런 거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좀 올드스쿨의 옛날 스타일. 요새는 색깔도 다양하고 커스텀도 되고 렌즈도 바꾸고 기타 등등 아무것도 많이 할 수 있죠.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영국에서 시작된 최초의 사이드 마운트 형태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드 마운트에 대한 건 좀 내용이 깊지만 어찌됐든 처음에는 동굴을 가고 싶은데 등에 맨 탱크가 너무 걸리다 보니까 옆에 차고, 그리고
큰 탱크를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들고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로 됐다가 요게 뭐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상용화된 첫 번째 사이드 마운트 PC입니다. 다이브라이트에서 발행한 트랜스팩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지금 저희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는 이런 걸 알고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무슨 사이드 마운트일까요? 이 레이저 사이드 마운트입니다. 레이저가 시초에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웨빙에다가 그냥 공기 주머니를 통해서 부력 조절하게끔. 뭐 그러다가 이제는 또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이드 마운트들 또한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얘도 그렇고 예전에는 수심계, 그 다음에 타이머, 잔압계도 없었기 때문에 J-밸브라는 걸 사용하기도 했었고 나침반도 그렇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죠. 이런 기능들이. 어쨌든 다 이런 같은 방식으로 장비들이 발전을 해왔는데 그 발전의 방향성 또한 당연히 첫 번째는 안전이었고요. 그 다음은 편의성이나 효율성 같은 것들이 있었고 또는 환경에 맞춘 사이드 마운트와 같은 새로운 형태들도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발전은 좋아요. 그래서 막 발전을 하는데 그 발전의 방향성이 좋지 않으면 반대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챗 GPT라고 하는 AI 서비스를 쓰는 게 너무 기본이 됐죠. 이제는 이렇게 됐는데 이 AI의 폐해들도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뉴스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딥페이크라든지 또는 AI가 개인정보를 취득을 해서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추가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발전에 대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규제가 생깁니다. 규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한 1월에 시행한 건데 아시나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AI법 그 규제 그 발안이 처음으로 발의가 돼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때는 AI로 만든 것은 워터마크를 박아야 된다 뭐 라는 식의 이런 것들의 규제가 생기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AI가 좋지만 막 무자비하게 발전하는 것을 이런 규제로 막곤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뭐 하는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심폐소생술 하는 거. 저희 스쿠버 특히 레스큐 이상이나 강사님들은 이런 걸 많이 보셨겠죠. 근데 아하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의료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미국 심장협회와 그 다음에 그 심폐소생술 협회의 기준에 의해서 발행이 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심폐소생술의 단계가 이렇게 간소화됐어요. 그래서 의식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AED. 혹시 여기에 뭐 빠진 거 같은 거 있지 않아요? 호흡하는 게 없죠. 근데 호흡하는 거는 빠졌어요. 일반인이 만약에 못하겠다면 흉부 압박만 해라 라고 규정이 바뀐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 왜냐면 이게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이 돼서 인공호흡은 가능한 사람만 하고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 미국 심장협회는 5년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넣고 좋지 않은 건 뺍니다.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호흡을 뺀 이유가 의식을 잃고 난 뒤에 당장에 내 몸에는 산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심장을 움직이기만 해도 그동안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소생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호흡 때문에 흉부 압박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소생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동차 사실 때 이런 걸 보시지 않겠지만 이런 충돌 테스트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잘 알려지다시피 이렇게 찌그러지는 차가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얘가 찌그러지는 게 좋을까요? 내 차가 찌그러지는 게 보통 좋다고 알려져 있죠. 뭐 그래야 좀 힘에 대한 충격이 좀 덜 하니까. 그럼 우리는 알다시피 이런 충격 테스트를 통해서 그거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잘 찌그러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 덜 다치는 게 안전한 차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알려져 있게 됩니다. 즉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다 어떻게 보면 더 너무 오버하지 않게 규제를 걸거나 또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좋으니 안 좋으니가 따져지기 때문에 그걸로 이걸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또는 신뢰가 가는 방식, 그러니까 자동차 테스트처럼 다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서진 차들이 조금 더 안전하구나 라는 식의 것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의 방향이 조금 자제되었지만 안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스쿠버에서는 그런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발전하는 것들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DIR이라고 하는 겁니다. DIR. DIR 들어보셨나요? 저희 세미나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DIR이라고 하는 것은 Doing it right이라고 합니다. Doing it right. 그래서 말뜻 그대로 똑바로 하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뭘 똑바로 하냐? 다이빙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똑바로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안전을 위해서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이 DIR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여기가 어딜까요? 멕시코? 이 물속 같... 네. 케이브입니다. 케이브. 특히 케이브 다이빙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가 하는 오션의 다이빙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이 DIR 같은 경우는 동굴 다이빙을 하던 사람들이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WKPP라고 하는 동굴 탐사 프로젝트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 두 명의 아저씨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 도저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좀 죽지 않게끔 또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 조지 어반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DIR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했고, 그 이후로 이 DIR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 장비들이 대부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호가르시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호가르시안 방식? 백마운트? 우리 백마운트 할 때 백플레이트에 어깨, 허리 이렇게 돼 있고 클러치 이렇게 돼 있는 걸 호가르시안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DIR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목적성이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그게 조금 더 위험한 동굴 같은 곳에서도 안전할 수 있게끔 한 규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들끼리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전이 돼 가면서 DIR이라는 것의 기준이 생겼어요. 뭐냐면 단순해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팀 다이빙이 필요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다이빙 할 때 오리발을 하나 더 챙겨가시나요? 왜 안 챙겨가요? 오리발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또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감안해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더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호흡기에 있는 레귤레이터에 2단계가 몇 개 달려있죠? 2개 달려있어요. 왜 하나만 안 써요? 호흡기도 비싼데.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필요하니까 가져갑니다. 즉 단순화라는 거는 필요하면 챙기고 필요하지 않으면 챙기지 않는, 되게 단순한 거지만 그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풀 같은 거 혹시 여기다가 걸었다가 풀렸던 경험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껏 SMB 쏘겠다고 가져갔던 게 결국 나를 꼬이게 만들어서 더 만약에 위험하게 만든다면 안 가져가는 게 낫겠죠? 차라리.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에요. 근데 그게 또 지멋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가르시안 방식에서는 예를 들면 오른쪽 왼쪽 어깨 디링 하나씩, 그리고 왼쪽에 어깨 디링, 왼쪽에 디링 하나, 그리고 뒤쪽에 있는 디링 하나, 그리고 스쿠터링, 예를 들면 이런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버클은 왼쪽에서 시작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표준화가 돼 있고, 마지막은 팀 다이빙으로서 보통의 레크레이션 다이빙 형태는 누구를 따라다니는 형태죠? 강사님을 보통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치면 강사님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나요? 도와줄 수도 없을 뿐더러 강사도 기대를 못해요. 딴 사람이 날 도와주겠다고. 근데
팀 다이빙이라는 건 뭐하냐면 세 명이 보통 최대인데 세 명의 팀은 다 온전한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한 명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명을 온전하게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 또는 두 명이 더 있다면 우리 안전성은 높아지겠죠? 그런 유들의 얘기를 DIR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일 잘 알려진 곳이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블론스키라는 사람인데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건 아실 거예요. 이거 아세요? GUE라고 하는 테크니컬 단체. 이 단체 또한 결국에는 WKPP의 DIR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단체로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쿠버 장비의 발전은 DIR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연하게 발전만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 명이 해보니까 예를 들면 호흡기는 2개 가져가는 게 정말 안전하더라.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오케이 2개씩 가져가자 라는 거, 또는 신뢰가 가는 방식이 결국 DIR이라고 하는 건데, DIR은 똑바로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3가지 기준을 통해서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하지 않고, 이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DIR이 되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장비의 발전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서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멈춘 지가 오래됐어요. 이 DIR이라는 것은. 그게 뭔 말이냐면, 이거는 아펙스의 호흡기인데 이 호흡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왼쪽이랑 오른쪽? 뭐가 조금 달라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뭔가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고 여기는 뭔가 구멍이 없죠? 이제 이거는 호흡기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이고요. 얘는 오버밸런스 다이아프램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게 있고, 이 호흡기 아시죠? 스쿠버 프로. 스쿠버 프로의 호흡기도 예를 들면 이 안에 있는 스프링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에보 XT IS라고 하는 특허로 된 절연 시스템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백마운트도 이렇게 생긴 게 최근에 있고, 사이드 마운트도 이렇게 있고, 뭐 제호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마운트 제호흡기, 사이드 마운트 제호흡기, 체스트 마운트 제호흡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발전이 되어져 왔는데, 이 오버 밸런스라고 하는 방식은 아까 얘기했던 밸런스 방식의 다음 방식으로 발전이 된 건데 1990년대에 만들어진 호흡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2015년, 1990년, 2006년 것처럼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에는 새로운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초반에 포니라는 자동차와 제네시스라는 자동차를 비교했잖아요. 제네시스와 포니는 달라진 점이 있죠. 당연히 외형적인 거, 성능적인 건 달라졌지만 방식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장비들은 다 비슷한 방식의 발전이 했지만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발전은 어느 정도에서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새로운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 XDB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끌고 왔는데요.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이렇다 저렇다 좋다는 이야기를 이미 할 건데, 대신 그 이야기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예를 들면 XDB에 있는 뭐 NX 시리즈라고 하는 이런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 쪽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커뮤니티 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이미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NX 시리즈를 아직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미 검증이 된 상태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미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NX랑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마운트, 엑스딥 사이드 마운트라는 것도 뭐 당연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점유율로 봤을 때는 이미 이 사이드 마운트 시장을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기반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냥 이게 뭐 우리께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태로 이게 무엇이 좋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아까 백플레이트 이렇게 생긴 거, 아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무슨 방식이었죠? 호가르시안이란 방식이었죠. 그 방식에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즉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가 생성이 됐듯이 방식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게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백마운트를 생각해 보시면 어깨끈이 시작하고 그 밑에 허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호가르시안 방식의 시작인데, 젠이라고 하는 백마운트는 어깨끈이 더 밑으로 가 있고요, 허리끈이 그거보다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허리끈이 어깨끈을 감싸는 방식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약 20%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허리를 채웠을 때 어깨가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백마운트 할 때 불편한 게 결국에 입고 벗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힌지 시스템이에요. 쭉 당겨서 입을 때 하고 벗을 땐 쭉 벗고. 근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잘 쓰면 쓰지만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목적은 입고 벗고를 편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줄의 크기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입을 때는 커져요. 근데 허리를 쪼으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식의 그 변화를 통해서 지금의 단점을 보완하게 된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백플레이트의 모양이 일반 백플레이트보다는 조금 더 넓고 각도가 더 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에 맞닿았을 때 이 착용감이 조금 더 많이 편한 편입니다. 이거 뒤에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클러치가 보통 몇 개죠? 우리는 다 한 줄로 들어오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줄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 네모난 판을 여기 위에 두 점과 여기 밑에 한 점으로 잡는 것의 안정성과 두 점과 두 점으로 잡는 것의 안정성은 좀 다르겠죠. 양쪽으로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클러치 부분이 두 줄로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클러치 가랑이 사이에 드라이 슈트에 있는 받는 압력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러치 끝에 있는 오링, 디링 쓰세요? 혹시? 손이 잘 안 닿죠? 근데 얘는 이 양쪽 끝에 오링이 있기 때문에 허리에 있는 게이지 디링보다 조금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엔 추가적인 디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마운트에 있는 뒤쪽 사각 디링과 같은 역할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발전이 된 형태고, 이건 백플레이트에 대한 거고요. 블레더도 좀 다릅니다. 블레더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보면 노란색이 이제 젠 40 사이즈고, 이 보라색이 제우스라고 하는 일반 BCD의 28 사이즈입니다. 즉 폭이 더 좁아요. 일반적인 백플레이트보다. 대신 위로 커져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공기가 여기에서 여기로 양쪽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조금 더 적어질 수 있고, 그러면 좌우 밸런스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것도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넛형의 BC를 사용한 상태에서 물에 딱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BCD 윗부분이 이렇게 위에 올라오시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부력으로 작용을 하지 못해요. 공기가 들어가 있어도. 그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튜브를 탔어요. 근데 튜브를 손 위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제가 뜨나요? 안 뜨죠. 부력은 물 속에 들어가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즉 BCD의 외부에 보이는 부분은 부력으로 적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38파운드라고 치면 요만큼이 나가 있으면 이거는 나한테 부력으로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이 NX라고 하는 브랜드, 그
블래더는 여기를 데드존이라고 부르는데 이 데드존의 크기가 엄청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가는 범위가 없어요. 즉 나머지가 다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에서의 부력 확보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걸 뒤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래더에 있는 자바라가 요 정 가운데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정 가운데 위치하면서 공기를 넣고 특히 빼는 거에 대한 속도나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는데 이 뒤에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보시면 뒤에 있는 게 젠 백플레이트고요. 앞에 있는 게 일반적인 백플레이트입니다. 즉 길이는 더 짧아졌고 옆으로 더 넓어졌어요. 젠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여기 각도를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애가 젠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등을 조금 더 감싸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건 매보셔야지만 아는데 싱글 탱크는 잘 안 느껴져요. 더블 탱크를 매시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 등에 있는 압력에 대한 편안함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실히 보시면 길이 차이가 많이 나죠. 대신 옆으로는 조금 더 넓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몸에 그 등에 받는 압력들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백마운트 생각해 보시면 백마운트를 찼을 때 웨이트를 어디다 위치하세요? 허리 웨이트 위치는 조금 애매하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X 백플레이트는 허리끈이 허리의 시작이 어깨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옵니다.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웨이트가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허리 웨이트를 만약에 찬다면 그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일반 웨이트를 차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찰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말하는 데드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지금 이 그림의 위치는 구멍을 다 똑같이 위치시킨 상태에서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훨씬 작고 이게 훨씬 크죠? 이로 인해서 여기 공기가 다 여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즉 수면에서의 부력 확보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백플레이트에 그 윙에 달려있는 블래더도 자바라도 보통 이렇게 다 90도 엘보가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젠 같은 경우는 이 엘보를 없애고 블래더에서 바로 자바라를 꽂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서의 그 문제가 안 생겨요. 여기는 보통 여기 있는 초음파가 떨어지거나 이 엘보가 깨지거나 또는 여기 연결 부위가 깨지는 게 제일 단점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들이 그냥 호스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좋아진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위치를 하고요. 이로 인해서 생기는 장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공기를 뺐어요. 그러다가 공기를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공기를 넣으면 일반적인 도넛형 블래더는 다 여기를 누르게 됩니다. 특히 싱글보단 더블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형태상.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건 NX 더블 블래더인데 보시면 공기가 들어갔지만 여기와의 간섭이 훨씬 더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드존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아진 부위로 인해서 부력 확보도 훨씬 더 편해질 뿐더러 여기에 대한 간섭도 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호스가 계속 꺾여 있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왼쪽이 NX라는 모델을 착용하고 있는 거고 이 오른쪽이 일반 블래더를 착용하고 있는 건데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의 웨이트가 더 많아요. 이 사람보다. 근데 떠 있는 정도가 어때요? 두 개의 부력이 같은 사이즈입니다. 50파운드로.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수면이 거의 목에 가까이 와 있죠? 근데 여기는 거의 가슴 그 쇄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데드존이 작아진 것에 대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수면에서 더 잘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특히 여러분들의 학생이 수면에서 이렇게 꼴딱꼴딱 하는 걸 보시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게 공기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웨이트가 많이 차인 경우 그런 것들을 같은 용량이라도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래더가 눈에 안 보이죠. 왜냐하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위로 가는 게. 나머지는 다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서 여러분들 백플레이트 차면 보통 이렇게 구부러질 거예요. 보통은. 근데 그 공기가 조금 더 엉덩이로 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앉아있는 형태가 유지가 잘 돼서 수면에서 부력 확보를 하고 있을 때도 조금 더 편안하게 대기를 할 수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공기 빠지는 양을 잘 보세요. 각도와 여러분들 다이빙 하다가 트림 자세로 다이빙을 하다가 공기를 이렇게 빼면 잘 안 빠지죠. 그래서 뭘로 빼요 보통? 덤프로 빼죠. 근데 덤프를 빼려면 내 헤드업을 일단 깨야 돼요. 헤드업을 깸과 동시에 내 밸런스를 깨트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빼야 되고, 그리고 디플레이터랑 덤프 중에 공기가 누가 더 많이 빠질까요? 똑같은 버튼을 누른다 치면 빠지는 양이 덤프가 더 많겠죠. 그러면 나는 이만큼만 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넣어야 돼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부력 조절의 단점이자 공기 섬유량을 더 늘리는 얘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잘 보세요. 이건 전데, 자 여기서 공기를 빼려고 이 손을 들었어요. 네, 이제 공기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공기를 넣고 빼고 있어요. 근데 이 각도가 어때 보여요? 공기를 빼기 위해서 많이 든 것처럼 보이나요? 그 정도로 보이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불필요한 과한 공기는 이 정도 각도만 돼도 충분히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블래더에 있는 자바라의 위치가 공기 빠지는 구멍의 최상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플레이터, 디플레이터를 어깨 위로 드는 이유도 결국엔 이 구멍이 나보다 제일 높이 있어야지 공기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처럼 이 덤프는, 이 블래더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최상단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공기가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NX 같은 경우는 최상단점에 위치하면서 정가운데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기 배출에 훨씬 더 유리하고, 또 하나는 물속이라고 치면 여기랑 여기 중에 압력이 어디가 더 셀까요? 밑에가 더 세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서 공기를 더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공기 배출이 더 빨리 됩니다. 이 분배 양을 따졌을 때는. 그래서 영상을 다시 보면 이렇게 있다가 그냥 적당히 어깨를 들어도 이렇게 공기가 충분히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고, 다시 공기를 넣고 빼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상체를 안 나오죠. 지금 안 나오는데 더 넣고 한 번만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렸다가 공기가 쭉 빠지고, 그리고 다시 공기를 넣어도 다시 충분히 쭉 빠지게 되고, 뒤돌아있지 꺼서 다시 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확인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공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뺐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이 자세에서는 아직 공기가 많이 남아있겠죠? 그걸 빼기 위해서 이제 좀 들 거예요. 들 건데 이렇게 빼면 요 정도만 나가고 끝입니다. 그 말이 뭐냐, 이미 이전에 많이 빠져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덜 빠지는 거죠. 만약에 일반적으로 공기가 좀 많이 안 빠져있는 상태였다면 느껴보셨겠지만 드는 순간 미친듯이 나가게 됩니다. 그 양이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넣고 빠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제외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떠한 BCD든 숙달이라면 다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왜 못해?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강사인데 내 학생이 잘 못하더라도 공기가 더 잘 빠지는 BCD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공기로 인한 급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좀 줄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 또는 아직 익숙치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도 기능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비를 통해서 이런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방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백마운트를 통해서 먼저 드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백마운트는? 네. 일단 여기까지 한 것 중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잠깐 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시부터 저기 요 옆으로 가시면 XD 부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 10분, 20분 동안 경품 추첨을 하고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원하시면 뭐 안 가셔도 되고 불편하신 대로 하시고 여기서 4시 20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가서 지금 바로 경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품 응모권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저기 부스에 가시면 잠수기체 연구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세미나 참여했다고 하시고 받으시면 돼요. 네,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몇 개 안 남았는데 이 내용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야 이게 뭔가 엑기스 같은 느낌의 퍼지는 내용은 많이 안 남았고요. 나머지 내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엑스딥의 DIR을 통해서 발전이 이루어진 첫 번째가 NXGen이라고 하는 백플레이트가 첫 번째가 있었고요.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엑스딥의 스텔스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당연히 사이드 마운트겠거니 당연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엄청난 형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루어지게 된 기반에는 이걸 개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패트릭이라고 하고 이 친구가 이제 그 텍스텔스라고 하는 엑스딥의 사이드 마운트를 개발한 친구인데 개발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 또한 원래는 레이저라고 하는 사이드 마운트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뭐냐면 키가 작아요. 그 원래 이 레이저를 만든 스티브 거츠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저보다 큽니다. 한 190 정도 되고 체격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그걸 진행하는 다이빙 형태의 장소가 멕시코의 동굴 다이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물이었고 따뜻한 물이었고 그 다음에 웨슈트의 기반의 다이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일단 왜소한 편이에요. 남자에 비해서 또는 그 친구에 비해서. 그리고 추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타기 때문에 동굴이 보통 뭐 25도 이상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도 내피를 입으면서까지 드라이 슈트를 입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한두 시간 다이빙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뭐 길 때는 10시간 이상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체온이 무조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위에 대한 거, 그래서 드라이 슈트를 무조건 입어야 하고, 그리고 다이빙을 전 세계에서 다이빙과 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같은 곳에서 다이빙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다이빙에 대한 그 장비에 대한 그 변화가 불편하게 되면 또다시 그 운용하는데 불편함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드라이 슈트의 추임 약함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웨이트가 필요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사이드 마운트의 기본 방식은 많은 웨이트를 차기 위한 방식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생겨서 그것을 DIR이라고 하는 또다시 그 기본 규제를 통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 뭐냐?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그 레이저 사이드 마운트 같은 경우는 이 블래더가 안에 튜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에 터졌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하나예요. 그러면 터지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그 전에 왜 터질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왜 터졌을까요? 블래더가 왜 찢어졌을까요? 그걸 보호하고 있는 외피가 비교적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피의 위치가 비교적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으니 블래더를 두 개를 사용하게 된 건데, 반대로 이 사이드 마운트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부분이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블래더는 요 아래에만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만 해당이 되냐면 동굴의 되게 작은 부분, 이렇게 작은 부분을 리스트릭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등, 여기 있는 날개 쭉지 있는 곳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아예 부딪히지 않게 일단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외피가 코듀라사의 1200 데니아 원단을 사용을 하는데, 이 원단은 사실은 이런 돌에 의해서 찢김에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 강한 원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DIR에서 생겼던 단순화가 있었죠. 두 개가 필요가 없으니까 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사용하게 됐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성은 사라졌고, 그리고 이 하네스 시스템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기본적으로 레이저 사이드 마운트 같은 경우는 호가르시안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깨와 허리가 한 줄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어깨, 허리가 단 한 줄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심부터 클로치가 한 줄이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 개를 조절하면 다른 것들을 싹 다 조절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같은 슈트를 입고 같은 웨이트를 착용하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바뀐다, 슈트가 바뀌고 웨이트가 바뀌고 물의 그 민물이나 바닷물에 따라 바뀌면 바꿔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로어 노드라고 하는데, 이 로어 노드를 통해서 어깨 양쪽, 허리 양쪽, 클러치 양쪽을 다 쪼갰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줄인다고 해서 다른 곳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조절하기가 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크기 조절에 있어서의 불편함이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마운트 그냥 일반적인 세미나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슈트나 그 슈트에 맞춰서 이 장비를 본인이 맞춰요. 그냥 물 속에서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방식.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색깔이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웨빙은 다 두께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부터 허리, 클러치가 다 같은 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클러치가 많이 딱딱하니까 여기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이 가장 강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부스에 가서도 한번 만져보시면 클러치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허리 부분은 굉장히 딱딱하고요. 왜냐하면 허리 같은 경우는 공기통을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강성이 약하면 허리에 아무리 붙여도 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팅했던 값과 달라지기 때문에 허리는 최대한 빡빡하게 조립을 하고, 그것과 그것의 중간 정도의 어깨 정도를 가져서 내 몸에 핏한 부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웨이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 시스템을 센트럴 포켓이라고 하는데, 이 센트럴 포켓은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게 몇 킬로일까요? 2kg짜리 알라비예요. 16kg가 들어가요. 허리에만. 그러니까 일단 하네스에 달리기 때문에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고, 그리고 허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 밸런스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부분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양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범위성이 엄청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는 2kg 찼는데 한겨울 바다에서 12kg, 14kg 찼을 때 얘네 시스템을 만약에 바꿔야 한다면,
또는 넣고 빼기가 굉장히 불편하면 사실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편하다는 거죠. 이것 또한 물속에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그냥 칸에 넣고 찍찍이로 닫는 방식이기 때문에 넣고 빼고가 굉장히 쉽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텔스 같은 경우는 하네스를 기반으로 센트럴 포켓의 크기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달 웨이트 포켓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그 액세서리 파우치, 이걸 필요한 경우에 또 크기에 따라 선택하고, 블레더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이나 렉이 기본 방식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큰 부력을 갖고 있는 애, 얘는 조금 더 작은 부력을 갖고 있는 애, 그리고 얘는 아예 하네스와 떨어져 있는 방식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마운트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드 마운트는 기본적으로 멕시코 스타일과 플로리다 스타일이 바뀌어 있는데, 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용하는 탱크의 그 상태예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스틸 탱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허리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뜨지를 않아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오히려 버트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래는 멕시코식 스타일의 사이드 마운트가 있고, 플로리다 방식의 사이드 마운트가 보통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 얘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트 플레이트를 여기다가 장착을 하면 똑같이 스틸 탱크를 뒤에 달아서 무거운 탱크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18리터짜리 탱크가 있어요. R 탱크 하나가. 그런 것들 또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택 같은 경우는 스틸 탱크 기준으로 4개까지 부력을 버틸 수 있는 기준, 얘는 2개까지. 그러니까 사실 알루미늄 탱크를 기준으로는 그런 걸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의 부력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이런 것들을 굳이 부력의 크기로 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마운트의 형태 또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와는 조금 더 많이 달라진 편안함 때문에 사실 그 결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백마운트와 사이드 마운트만이 이 장점이라고 했으면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BCD일 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정점을 완성하게 된 게 바로 이 제어호흡기입니다. 이 제어호흡기가 사이드 와인더라고 하는 제어호흡기인데요. 지금 이 형태의 제어호흡기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새로운 방식의 제어호흡기입니다. 이 모양상으로도 그렇고 형태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상으로 보여드렸지만, 보통의 CCR 같은 경우는 백 마운트 형태 또는 사이드 마운트 형태 또는 체스 마운트 형태로 일단 구별이 되어 있고요. 기종에 따라서는 얘로 바꿀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다른 무언가의 키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능은 하나 보통 이거나 이거 형태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특히 백마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거 자체가 CCR이에요. 이걸 매야지만 가능해요. 다이빙이. 근데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이 키스의 사이드와인더 2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요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공기통이에요. 우리가 쓰는 싱글 11리터 공기통입니다. 거기에 그냥 백플레이트예요. 거기에 유닛만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닛을 이렇게 좀 화질이 안 좋네. 사이드 마운트 형태로도 바꿀 수 있고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백 마운트 형태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렇게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는 게 당연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심플한 형태의 CCR이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CCR, 특히 아까 백마운트 같은 CCR을 생각하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엄청 무겁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무거운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CCR 유닛만 캐니스터 2개, 루프, 카운터렁에 산소통까지 포함하면 10kg 정도가 됩니다. 10kg. 그래서 여기 스펙을 보시면 이 사이드와인더 2 같은 경우는 토탈 유닛이 10kg예요. 그러니까 이 무게에 대한 장점이, 예를 들면 백마운트 CCR 같은 경우는 스틸 탱크 옥시즌이랑 딜런트 2개만 해도 10kg가 넘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얘네들에 대한 무게 장점이 가장 크고, 그거에 비해서 이건 CCR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소다라임이 3.5kg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CCR은 2에서 2.5kg가 보통이고, 그거보다 더 큰 걸 원하면 바꿔야 돼요. 큰 버전으로. 근데 기본적인 용량이 이렇게 크다는 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너무 CCR적인 얘기긴 한데, 보통의 CCR은 흐름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축 방식이라고 하는 엑시얼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사형이라고 하는 레디얼 방식, 보통 이게 두 가지예요. 그리고 축 방식이 발전돼서 이제 방사형이 발전이 돼서 나오게 됐는데, 얘는 크로스 플로우라고 하는 축 방식과 방사형의 장점만 모아서 생긴 새로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적용된 CCR은 현재 없고, 그리고 이 크로스 플로우라고 하는 형태는 지금 현재 특허를 이미 받아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사이드와인더 관련된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형태의 CCR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CCR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부담이 일단 적어요.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CCR을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높은 걸 넘으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무거운 형태들을 조금 더 버리고 간단하고 그리고 편하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이드와인더 1을 쓰고 있긴 한데, 저는 보통 두세 개를 갖고 다녀요. 교육을 하러 갈 때. 그 산소 탱크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그거 가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트래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장점들이 가장 크고, 아까 말했던 XDB의 DIR적인 발전의 끄트머리에는 이 CCR이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아직은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아마 올해 말에 출시 계획인데, 이게 출시가 되고 난다면 아마 이제 새로운 CCR 형태로서 이 다음부터는 또 다시 이런 형태들이 이제 복제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의 결론을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DIR적인 발전,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연기관들의 그냥 꾸준한 디테일한 발전에서 전기차가 만들어졌듯이, 똑같은 방식들이 그냥 조금씩 발전됐다가 아예 형태 자체가 바뀌어버린 그런 형태의 개발이 XDB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뭐 당연히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에 나와 있는 그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형태를 통해서 XDB라는 브랜드가 결론적으로는 그런 DIR의 선두주자로서 새로운 형태의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DIR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보면 어떤 테크니컬 장비 브랜드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더욱 중요하게 다가가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내가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긴 하지만 여러분 다이빙 형태에서 혹시나 너무 불편한 부분 때문에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마운트가 됐든 사이드 마운트가 됐든 나의 어떤 특정한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뭔가를 바꾼다고 하면 DIR은 개념을 통해서 바꿔보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테스트해보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나처럼 잘하는 사람 말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해줘도 될까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꾸준히 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장비의 사용에 대한 것들을 바꿔볼 수도 있고요. 다이빙 형태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사이드 마운트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입수를 힘들어하는 편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더 편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들고 뛸지, 하나를 차고 뛸지, 두 개를 차고 뛸지, 근데 찰 때 어떻게 찰 건지, 그리고 차고 만약에 오래 걸어야 된다면 그게 찾는 게 맞는지, 기타 등등에 대한 형태를 당연히 누군가가 알려준 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다이빙을 오래 하면 하실수록 누구한테 배운 무언가가 꼭 나한테 맞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따르지 말라고 내 멋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DIR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규제를 통해서 나만의 꾸준히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의 마지막에 사실 강사라는 개념에서의 개인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DIR을 통해서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이게 내 다이빙, 내 학생의 다이빙, 내 교육, 기타 등등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최전선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잠수기체 연구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기반은 테크니컬, 그리고 특히 이런 DIR적인 개념을 통해서 강사가 됐든 다이버가 됐든 나만의 다이빙을 연습하고 발전해서 그것들을 계속 깨달아가는 방식들을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려고 하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10시에 이 잠수기체 연구소에 대한 내용 설명과 우리가 주변에 너무 많은 이 강사라는 자격이 도대체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내가 그 강사라는 타이틀을 유지해야 하는가, 또는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가 라는 내용들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간이 있으시면 와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 마지막 개인 정보고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연락을 주시거나 뭐 기타 등등 저는 또 저기 XD 부스에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